보는 동시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에 발간된 그 제 책, 사회주의 고유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처음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어, 이 청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학부생들도 올 수 있고 다양한 뭐 대중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소 이제 번박하고 좀 어, 아주 그 구체성을 가지진 않더라도 좀 그 전체적으로 책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좀 빈틈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 청중 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보강하고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책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사실은 이 사회주의라는 고유명이라는 제목이 제 책을 지칭하기에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책이 사실은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말이 너무 크기도 하고 이 고유명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좀 되게 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약간 포기하지 못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단순히 유럽 사회주의의 특수한 변형이다. 라고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사회주의의 세계사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는 어쩌면 주변적인 사례로 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 조선이 게다가 식민지였고, 그리고 혁명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늘 미완이거나 뭐 결여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주의의 세계사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한국학의 맥락에서 보면은 각각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지만 이제 뭐 그 사회주의의 역사 혹은 혁명의 역사, 혁명사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돌파하고 설명해 나갈까라는 것이 계속 저한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고, 그러다가 이것을 단독성, 그러니까 싱귤레리티의 개념으로 좀 설명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실천은 그것의 중심과의 거리로 그러니까 그 중심과 얼마나 가깝나 아니면 먼가 하는 그 특수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단독적인 경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의 사회주의가 유럽의 사회주의의 어떤 뭐 복사본이 아니라 그 식민지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번역하고 그 사회주의 사상을 번역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화하고 전유한 하나의 고유한 역사적 실천으로 보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사회주의의 세계사 속에서 그 단독성의 자리를 각각이 부여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유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가라타니 고진이 그 단독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생각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고유명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하나의 원본이 있는 사상이라고 보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출현하는 복수의 실천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도 의미 있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관점을 드러내는 제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가 무척 좀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텍스트에 기반해 있어서 이것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드릴까가 좀 고민이 됐는데 그냥 전체적인 아이디어 정도만 보여드리고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고 이해 이제 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만 좀 몇 가지 제시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식민지에서의 사회주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는 계급 의 문제를 주요 모순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이제 해방에 대한 뭐 상상력이나 혹은 그것의 실천을 그 해방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 체계라고 이제 단순히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한반도가 두 체제로 분단된 이래로 사회주의라는 말이 우리에겐 되게 불호언시 되어 온 측면이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늘 되게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강의평이 늘 날아들더라고요.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얘기한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고 여전히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일상적인 차원 혹은 뭐 좀 더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되게 이게 불운시된 말처럼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근대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현대사를 설명할 때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 그리고 그 실천과 운동의 방식은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동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 뭐 사상사적인 면, 뭐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사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된 이래로 그 식민지기를 거쳐서 해방기 한국 전쟁까지 이 사상은 되게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식민지에서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운동의 축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저의 늘 궁금한 지점이었고, 그 지점을 해명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여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등을 통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에서의 사회주의 혹은 뭐 주변부에서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늘 궁금해 왔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이제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지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앞에 보시면 레닌이 연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1920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코민테른 국제대회 당시의 사진입니다. 앞에 레닌이 연설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이 태극기도 보이죠. 이제 뭐 그 혹시 학부생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코민테른이라는 그 단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코민테른은 1919년에 창립된 제3차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제연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럽과 뭐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이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하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세계 공산당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태극기가 보인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이런 흐름 속에 식민지 조선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당연히 다르지만 그 사회주의라는 것이 한 국가에 머무는 사상 체계가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국제주의라고 말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좀 약간의 그 이론적인 설명, 뭐, 혹은 역사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논문에서 많이, 이 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그 정통 마르크스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올소독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대별되는가, 되게 주목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올소독스 막시즘이 무엇인가, 전통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명하는 것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마르크스와 그의 이제 동료였던 엥겔스가 뭐 철학적이고 역사학적이고 경제학적으로 정초해 놓은 사상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서 발전해온 사상 체계 같은 것을 일컫는다고 정리하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것을 이제 올소독스 막시즘, 그 정통 마르크스주의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것이 지극히 어떤 유럽의 경험에 기반해 있지 않아 왔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처한 조건들 혹은 그 조선뿐만 아니라 유럽이 아닌 지역에 사는 그, 유럽이 아닌 지역의 어떤 지역에서의 마르크스주의는 유럽과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 유럽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올소독스 막시즘이 유럽 중심적인 경험에 기반해 있는 거라면 그 그렇지 않은 막시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막시즘을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뽑아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한 건 두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역사적 유물론이고, 또 하나는 계급인데, 이 계급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이제 주체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 인식과 주체, 이 두 가지 그 두 축의 문제를 중요하게 설정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식민지 조선에서 이 막시즘이 전유되었고 자기화되었는가의 문제에 집중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 이제 좀 다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역사적 유물로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사회의 어떤 생산 양식과 생산 양식이 어떻게 변화 이행을 겪는가를 이제 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예. 이런 어떤 그 정식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유럽 중심적인 경험에 기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그 주변부 혹은 뭐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런 인식을 어떻게 어, 받아들이고 전유하고자 했는가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그 계급 문제인데요. 계급 문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 어떤 역사의 발전과 이행이라는 문제에서 이제 뭐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주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계급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마르크스가 이제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말한 바 있고 이 투쟁을 이끄는 게 사실은 그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역사와 주체라는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이 설명을 좀 하고자 하고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계급이라고 말했을 때, 어,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그 공장 노동자 중심성을 빼놓을 수 없고, 근데 이제 식민지 조선이 그 당시에 그 7, 8알이 농민이었던 상황에서 이 공장 노동자 중심성, 이
이 PT의 개념을 어떻게 전유했는가의 문제도 저한테는 좀 흥미롭게 다가와서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어, 풀어져 나갔는가, 전유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는가를 이제 살피고자 했습니다.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역사적 유물론이나 계급 이 개념 혹은 그 계급 투쟁에서의 주체의 이런 문제가 사실 지극히 유럽 중심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주변국 국가나 식민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이, 이 사상에 대한 생각을 전개해 나갔는가가 저한테는 좀 궁금했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어떻는가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이제 이 자기화 과정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어,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뭐 여러 그 논쟁의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유럽 중심성에서 이제 뭐 막스 레닌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좀 그 말을 일부러 쓰려고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 혁명이라는 그 계기 그리고 그 레닌이 주장했던 어떤 의견들이 어, 좀 그 올소독스 막시즘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그거는 러시아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유럽 중심성 속에서 이제 사실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의 조건들이 어, 그 여타의 그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 가진 특성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좀 그 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러시아적인 것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어, 되게 그 논쟁이 될 만한 지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레닌적인 것, 뭐 러시아 혁명적인 것 이런 표현을 좀 따로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저는 이게 올소독스 막시즘이랑 구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막스레닌주의 이런 말을 일부러 쓰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 개념들을 많이 참조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참조한 정치학자의 개념 중 하나가 이제 트리컨티넨탈 막스주의인데요. 이 트리컨티넨탈 막스주의를 말한 게 이제 그 압델 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압델 말렉이 이제 이 트리컨티넨탈 막스주의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때 이제 트리컨티넨탈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세 개의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곳에서의 막스주의에 대해서 압델 말렉이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로버트 영 같은 사람이 트리컨티넨탈리즘 개념을 전개하는데 이제 한그 부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델말렉이나 로버트 영의 논의를 좀 단순화해서 보자면 어쨌든 이 민족운동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해서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졌고 어떤 폭발력을 갖게 되는가의 문제에 이제 좀 집중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네, 요 점을 이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고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를 트리컨티넨탈 사회주의의 역사에 기입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리컨티넨탈 사회주의, 뭐, 막스주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로버트 형 책을 보면은 뭐 조선의 사례가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언급되지 않고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국학 내에서의 뭐 사회주의 운동사 이런 맥락에서는 우리끼리 공유하는 것이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세계사적인 맥락으로 나가면은 확 주변화되고 뒤로 밀려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역사에 이제 조선의 사회주의를 기입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조선의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 그 특징은 무엇일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의 어,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이 음, 그 기반에 있었던 그리고 식민지 조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기반에 있었던 민족 자결주의, 두 개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 다들 잘 아시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그리고 레닌의 민족자결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사실은 레닌의 민족자결주의를 의식해서 나온 것이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고, 뭐 3.1운동의 민족자결주의가 이제 그 많이 언급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제 보통은 윌슨을 많이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파리 강화이나 워싱턴 회의를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허구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영향을 받은 이 민족자결주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직접적인 그 영향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레닌의 민족자결주의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 뭐, 그러니까 이제 3.1 운동의 현장에 뭐 적기가 날리고, 그리고 그 러시아 혁명이 3.1 민중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그런 뭐 박진순이 그런 걸 보고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없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떠올리는 것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일 텐데요. 이제 이런 그 민족 자결주의가 에 대한 그 기존의 이해에서 조금 그 거리를 두고 이제 그 레닌의 역할을 좀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닌적인 것 혹은 러시아 혁명적인 것 이런 것은 좀 더 보충이 필요한 내용이고 되게 논쟁이 될 만한 지점이어가지고 예. 일단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이 당시, 이런 이제 사진을 좀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당시에, 어, 사회주의자들이, 국내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여러, 그, 예, 그, 다른 지역의 사회주의자들과 또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온 것인데, 뭐, 여기 뭐, 박헌영이나, 뭐, 김다냐, 주세죽, 호치민, 이런 이들이, 그 소련 모스크바에서 교육받을 당시에 그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 교유가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간략히 언급하고, 조선의 경우로 넘어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조선 사회주의자들의 정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좀 많이 인용하는 글이 이성태의 왼편을 밟고서라는 글인데요.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글이 이제 되게 흥미롭게 느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면은 조선의 무상계급은 이중의 착취에 빠졌다. 식민지적 지위에 있는 조선의 무상계급의 착취 관계는 조선의 공장공업의 발달 여부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장 중심성, 그러니까 공장 공업 중심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자본주의 발달 여하에 달린 것이요. 또 절대의 국제적 고립을 얻지 못하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착취 관계는 일본의 자본주의 발달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자본주의의 발달, 국제적 착취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부분만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인용문을 보면은 이성태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그 과잉 결정된 조선의 상황.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본주의의 문제이거나 뭐 식민주의의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잉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의해서 이중적인 착취를 감당하고 있다, 조선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장공업이 발달하지 않는 주변부적 조건을 함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생산력이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한 국가에서만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정식을 공유할 수 없잖아요, 조선이.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정세를 타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용되지는 않은데 이성태가 조선의 민중이 변칙적인 착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발달을 경험하는 조선의 경우에 이제 이 계급 해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방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민족 해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논리는 사실 역은 불가능한 것이죠. 조선 민중을 착취하는 것은 조선의 부르주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민족 해방만을 쫓을 때 해방은 민족의 자족적인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고 계급적인 착취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민족의 문제는 그 자기의식적인 민족주의와는 당연히 다른 것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하나의 실체로 상정하고 그게 이제 도달해야 할 어떤 최종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을 이제 자기의식적인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이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족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은 변증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고, 이 조선에서의 계급해방 문제는 민족해방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민족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 진영의 민족과는 되게 다르고, 이들이 말하는 만약에 민족해방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오히려 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본주의 최고 단계에 있는 그 제국주의, 레닌식으로 말하면 그것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사실은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생각하는 복잡성 같은 것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을 좀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 역사적 유물론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한 사례를 그냥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례로 이제 제시했던 것이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근데 이 글들을 읽으면서, 어,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방식이 될 텐데요. 민족, 조선 그 물산장려 운동은 아마 다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경제의 자립, 그러니까 민족 자본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취지를 가진 운동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다면은 사회주의자들은 이 운동을 과연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라는 퀴즈를 한번 내보면, 이제 아마, 반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단순하게 너무 정리를 하는 것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그, 나경석은 그 상해파를 위시한 그 대표적인 운동가였는데, 이 나경석이 사실은 그 물산장려 운동을 찬성한 쪽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나경석의 그 주장의 논지를 보면은,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이 생산력 증진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조선이 공업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선에서의 자본주의가 더 발달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민족 자본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나경석의
의견이 저한테는 되게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역사 인식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되게 논쟁의 지점이 될 수 있겠지만 생산력 증진론에 되게 더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로 보는 것이 옳은 입장이냐 하면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생산력 증식론의 입장에서 이제 나경석은 이 물산장려 운동을 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뭐 이성태, 주종건, 박형병 그들이 다 저마다의 입장에서 다르게 이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주종건의 의견입니다. 주종건의 이 글들을 보면은 생산력의 증식보다는 그 사회혁명의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경석의 의견을 반박하는데요. 이제 아주 그 정리를 하자면 그냥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식민지라는 조건의 상황을 이제 그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 혁명을 경유해서 조선의 혁명론을 전개하는 그 면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조선의 문제를 사유하고 있는 한편으로, 이제 조선에서 가능한 혁명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측면이 저한테는 좀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글을 보면은 그 여기 인용문 무산자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라 성장하고 힘을 얻는다부터 발달된 자본주의보다 속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 트로츠키의 전망이라는 그 글의 일부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 나경석의 의견에 그 반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이 혁명의 시점이 생산력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요인, 이 아래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주관적인 요소, 전설의 투쟁의 의기와 결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 론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주체의 결단, 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러시아 혁명을 전유해가지고 우리의 혁명의 방식이 사실은 그런 어떤 역사 발전 단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의 결단이나 그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 같은 게 저한테는 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잠깐 시간을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러면은 그 주체의 문제, 그 계급투쟁의 주체 문제는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김기진의 글입니다. 김기진. 그 팔봉 김기진은 카프가 성립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김기진이 1924년에서 25년 사이에 개벽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써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글들에서 흥미롭게 나타나는 지점은 그 당시에 김기진이 조선 민족과 이 계급을 일치하는 사유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읽지는 않고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당연히 해태가 나오는데, 이 해태는 조선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 상부 구조는 외성대로 넘어가고, 하부 구조는 나날이 그림자를 지어가면서 일본인 친구의 하부 구조가 형성되어 내려간다. 뭐 이런 톤의 얘기, 뭐 토지의 얘기 같은 것들이 쭉
전개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혜태가 울음을 짓는 그 상황은 그것이 상징되는 조선 무상계급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뭐 경부철도의 개설, 조선총독부가 있던 외성대 지역으로 상부구조가 넘어갔다고 이제 말하는 그런 것은 일본의 식민 통치가 정치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나날이 그림자를 지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자본주의는 식민화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민족과 되게 빈틈없이 일치하게 되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집니다. 이걸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어, 조선의 얼굴이라고 김기진이 표현을 쓰는데 이 조선의 얼굴은 식민지 인민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이제 사유에 기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인민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일치시키는 사유. 이게 되게 엄밀하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이 흥미롭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기진의 하나의 글을 더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행지 팽랑에서 일해주는 여편네라던가 이제 조선의 여성의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기진에게 사회주의란 무엇이었는가? 이건 되게 뭐 이론적으로, 뭐 실천적으로 엄밀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제 이걸 어떻게 자기화해서 받아들였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중, 삼중, 사중으로 학대받는 그 여편네의 마음에는 눈물이 얼어서 붙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됐을 때, 이제 이중, 삼중으로 고압과 파멸을 경험한다. 이 조선인 여성이. 그러면서 이 이중상중의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이러한 다중의 억압에 대한 해방을 어, 꿈꿀 수도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대받고 배제받는 존재들의 해방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급 해방의 문제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아까 뭐 민족과 계급의 변증법적인 그 사유의 전개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다양한 모순들과 연결돼서 그것들의 해방을 동시적으로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김기진의 글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그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의 측면에서 어떻게 역사 인식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올소독스 막시즘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자 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식민지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한정 지어가지고 그 문학에서 어떻게 역사인식이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들을 좀 여러 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체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제가 그 프롤레타리아 문학, 그러니까 프로 문학의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가지고 오는 개념 중 하나가 유토피아적 충동인데, 이 유토피아적 충동은 이제 프레드릭 제임슨의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이 서사에서 드러나는 유토피아적 충동이라는 것은 뭐 모든 집단성의 성취, 무계급적 그리고 연대성의 시공간을 보여줌으로써 아까 그런 어떤 아직 실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떤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프레드릭 제임슨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역사라는 것을 상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 발전 단계에서 우리가 그것에 부합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역사를 어떻게 상상했는가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문학에서는 적어도 비약의 상상력이 드러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충동을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역사의 시공간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소설들은 신경영파 소설들이에요. 1924년에서 26년, 25년에 집중적으로 창작됐던 신경영파 소설들을 보면은 이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되게 공통된 그 경향이 나타난다는 게 늘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이제 유토피아적 충동과 연결시키고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어, 그 신경양파 소설을 모든 분들이 다 알지는 않으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좀 약간 되게 특징적인 것은 되게 가난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난하고 이게 되게 아주 이상해요, 소설이. 막 다 칼로 찌르고 누굴 죽이고 아니면 내가 자살하고 막 되게 핏빛이 낭자한 소설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창작이 됐는데 공통되게 그런 특징이 그 시기에 딱 등장한다는 게 흥미롭고 이거는 사실은 되게 어디론가 비약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정치적 무의식 같은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한파 소설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모두 다 가난의 당사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제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장면으로 등장하는 게 최서해의 탈출기의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그 아내가 남편 몰래 그 아궁이에 버려진 귤 껍질을 먹다가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사실은 이들이 겪는 가난을 보여주는 되게 대표적인 장면 같은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지요. 아니면은 그 뭐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부를 만드는데 그 두부가 쉬어가지고 그 두부를 가족들이 먹는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내가 너무 고파서 이웃이 내다 버린 고등어, 썩은 고등어를 먹다가 배탈이 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설정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은 그 신경영파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면 최서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최서해의 작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실 그 신경영파 소설들에는 그 당시에 그 가난을 재현하려는 리얼리티 같은 것들이 좀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 가난 재현의 리얼리티를 넘어서는 측면이 이 소설들에 등장한다는 게 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의 문제가 단순히 이제 이런 근대 소설의 리얼리티를 보증해주는 조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식민지 조선의 굶주린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 리얼리티를 초과하는 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난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들이 늘 엄청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거의 이제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환상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되게 특이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핏빛 낭자한 장면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 뭐 최서의 박돌의 죽음의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박돌이라는 사람이 그 배가 고파가지고 이웃이 내다 버린 썩은 고등어를 먹었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근데 그 죽게 되는 장면에서 이 박돌이의 어머니가 환상을 보거든요. 그 장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박돌의 몸은 돌을 부딪히고 가시에 찢겨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끼 눈을 뜨는 두 눈에는 이상스러운 빛이 허공에 쏘았다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주지 않고 약을 주지 않은 김초실을 가서 물어뜯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피가 나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그를 원망해가지고 어
원망해서 그를 물어뜯고 이런 것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변화해서 그 마치 동물적으로 변화해서 그 이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김초 씨를 물어뜯고 그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가난에 안주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그 환상의 장면이. 그러니까 어 그 어머니가 아들이 이 가난한 상황을 늘 받아들이고 있다가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의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런 환상의 장면을 보고 변화해서 그, 그 동물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뭐 최서의 기아 사륙도 뭐 비슷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되게 가난한 상황인데 이제 아내가 산후풍으로 몸져 눕고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방에 갔는데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약을 주지 않습니다. 이 허탈하게 경수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괴물을 보게 되는 거죠. 괴물이 이제 이렇게 심지어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그 괴물들이 아내의 심장을 에 있는 피를 빨아먹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지금 볼 때는 약간 유치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가난의 어떤 극단적인 경험을 통과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이후에 존재론적인 비약 같은 거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그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자면 이 괴물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 환상 속의 괴물은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로 보이는 측면이 굉장히 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괴물은 결국엔 식민지민들이 겪는 자본주의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환상이라는 장치는 그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스스로를 각성하게 하고 이 존재의 변이를 일으킨 때 꼭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질서에 타격을 입히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그 그 약방의 주인을 물어뜯는다던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그것에 이제 거기에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질서에 타격을 입히고 뭐 이런 면들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이렇게 그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질서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얼마나 그 정당하냐 혹은 되게 미성숙한 것으로 언급해 왔지만 어, 이런 어떤 서사적인 공통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만 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당시에 있었던 소망 충족의 역할을 하는 어, 면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꿈꾸는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그 마이클 데닝이 프롤레탈리아 그로테스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데닝이 이제 미국의 프롤레탈리아 문학을 설명할 때 쓰는 이 프롤레탈리아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완벽하게 어, 여기에서 얘기될 수는 없지만 그 일치한다고 얘기될 수는 없지만 이 신경영파 소설의 정치적 그 무의식을 보여주고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서사적인 어 그 방식들을 봤을 때 이것이 어 유의미한 개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탈리아가 되게 기괴하고 극도의 부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주체이고 그리고 그 주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여기서 우리가 어, 이상한 세계에 사실은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어떤 계기성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간단하게 신경향파 소설을 통해서 이런 걸 살펴봤다면 이게 이제 사실은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다른 그 역사적인 챕터로 넘어가는 것에서 사실은 어떤 이런 비약의 상상력 같은 게 작동했다 문학에서 이걸 봤다면 이제는 이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그 텍스트들을 다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언급을 좀 하자면 이제 송영의 인도병사라는 작품은 좀 특이합니다. 뭐 송영이 국제주의적인 인식을 가진 작가였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그 조선인이 등장하지 않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 중국의 지하 공산당원인 진흥시고요. 이 진흥시가 인도인 병사와 우정을 쌓으면서 근데 이 인도인 병사는 영국 조계지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근데 이 우정을 쌓으면서 인도인 병사가 사실은 진흥시를 지켜야 하는데 어 너희 인도도 지금 식민지 상황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정을 쌓으면서 이 둘이 어 영국 군대를 급습하고 조계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실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정을 통한 비약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들이 되게 강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고, 그 이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같은 것이 교차하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체 측면을 강조할 때 세 개의 면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주체,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주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공장 노동자를 많이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 공장 노동자가 많이 없었던 이 조선에서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어떻게 상정했는가가 전 좀 중요하다고 여겼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실제 공장 노동자가 등장하는 소설들이 많지만 그것만큼 많이 등장하는 게 농민이 등장하는 소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룸펜 프롤레타리아가 등장하는 소설이고 여성 노동자가 등장하는 소설들인데 이때 이제 여성 노동자는 공장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한 것은 뭐 사무직 여성이나 아니면 기생들의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공장 노동자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그 당시에 프롤레타리아 주체를 식민지 조선적 판본으로 상상했는가 했을 때 이 세 개의 지점이 되게 중요하게 포착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은 유비, 그러니까 아날로지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유비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존재이지만 공통점을 지닌 대상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어떤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묶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제 조선에서의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이 바로 이 유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농민이나 lumpen 프롤레타리아나 여성도 사실은 그런 그 프롤레타리아의 유비들인 것이죠. 예, 그렇게 좀 보고 싶고, 이때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역사 발전의 주체이자 이념적 원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원본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유비로서 농민, lumpen 프롤레타리아 여성이 존재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의 프롤레타리아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농민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되게 압도적으로 농민이 많았고
그랬을 때 농민이나 농촌 프롤레탈리아가 등장하는 소설들이 많고 이 소설들을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기영 작품을 보면은 뭐 고양이나 어 이런 뭐 홍수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전통적인 그 뭐 두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계급 투쟁의 동력으로 사용되는가 이런 분석도 좀 진행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룸펜 프롤레타리아는 뭐 실제로 마르크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프란츠 파농이 룸펜 프롤레타리아의 존재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룸펜 프롤레타리아가 실제로 이 식민지 조선의 그 당시 소설들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했고 어, 어떻게 이들이 음, 언급되고 활용되는가에 대한 소설들의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여성 재연과 관련된 것인데 특히 이제 1930년대 여성 노동자 재연이 증가하게 돼요. 그 전에 여성 노동자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에 등장하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 이때 이제 여성 노동자라고 말할 때 공장 노동자도 포함되지만 기생과 여급 그리고 여성 사무원 점원 아니면 어머니나 유모 같은 그 가사돌봄 노동 같은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소설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서사화되는가가 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이 어쨌든 그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하던 사람들의 재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재현의 방식이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그 이유 속에 깨트려지는 홍등이나 송영의 오수연 같은 거는 기생들의 투쟁 같은 것들을 다루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엔 좀 단순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많은 작품들이 등장해서 이걸 오늘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 큰 얼개들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변부이자 식민지에서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회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제주의적 맥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민족의 문제와 교차되는가, 그리고 이거 어떻게 더불어 사유되는가의 문제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역사인식과 주체의 문제에서 보자면 그 역사적 이행에서 주관적인 비약 같은 것들이 되게 강조되고, 그러니까 그게 사상의 버전과 문학의 버전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주관성, 그 주관적 비약의 요소가 되게 강조되고 한편으로 그 계급 투쟁의 주체들은 그 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그 노사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되게 다층적인 억압의 주체들로 상정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